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 1차 과목 민법 시간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 일단 뭐 시험범위 그러면 민법 총칙과 그 다음에 물권 파트까지가 되게 이제 시험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내용들 그 내용들로 요 PPT 자료를요 그 교재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 교재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용어 같은 게 아마 많이 낯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용어도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는 자, 기본 강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법 그러면요. 우리가 일단 재산과 신분에 관계된 그래서 민법은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맨 앞에 총칙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민법 기본 이론 1강 민법 서론 챕터 1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 보십시오. 자, 서설 해가지고요. 민법이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법. 자, 민법의 의 그러면 민법이란 형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그 민법이라는 이 법에 대한 정의라든가 의의를 살펴볼 때는요. 거의 이제 되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형식적으로만 얘기하면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전 요거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민법이 있습니다. 그 민법 그걸 형식적으로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민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실질적 의미로 민법을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법률이 이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건 안 가지건 상관없이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해서 다루는 거. 여기 민사 그러면 되게 재산 문제와 신분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질서 안에서의 지위에 착안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 일반 사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 자 성문법전, 민법 이름을 가진 민법 그걸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건 모두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민법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일단 형식적인 민법을 놓고 얘기하면 사법이다. 그렇죠? 사법. 요 사자는 이게 요 사자 사사로운 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법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사법. 그러면서 일반적인 걸 다룬다 해서 일반 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어떤 분야만 따로 다루게 된다면 특별 사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보건 실질적으로 보건 어쨌든 뭐라고요? 사법이고 일반적인 사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민법의 성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들은요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조문이라든가 주로 이제 판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문 내용을 묻거나 아니면 판례 그대로 있는 그 지문들을 객관식 시험으로서 이렇게 옮겨놓고 OX를 결국은 OX예요. 뭐 5개 중에 다음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고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지문에 OX를 묻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시작하기 전에 민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자 그럼 민법의 성질은 뭐냐 이 얘기죠. 방금 여기서 사법, 우리 일반 사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법으로서의 민법, 요 사법 아까 좀 전에 한자 뭐 잘 되지도 않는 한자 썼었죠. 그 사법. 자 그거하고 비교할 때 얘기하는 게 공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법과 사법. 되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인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 있게 보는 관계는 법률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관계라는 건 어떤 법이라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 뭐 이런 관계들인데 자 그런 법률 관계는요 대개 대등한 당사자들끼리의 관계냐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들과의 관계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되게
대등한 사이의 관계, 사인과 사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인이라고 그러죠. 일반 사인. 공인 말고 사인. 자, 그런 사인들과 사인들 간에, 자, 사인들끼리는 뭐예요? 지위 이런 거 없죠. 우리나라 신분제 아니죠. 그렇죠?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평등한 속에서 오는 법률 관계. 이걸 사법 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행정기관, 행정청과 나의 관계. 뭐 구청에서 뭐 하라고 뭐 이게 범칙금 내라고 경찰청에서 뭐가 날라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관계, 이런 수직 관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하는 관계, 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관계, 이런 걸 우리가 공법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민법은 어떤 분야를 다루는 거냐? 요 대등한 관계, 요걸 다루는 겁니다. 민사에 관해서.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의미, 여러분들 교재에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법의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법의 내용 그러면 요거 이제 결론적으로 민사를 다루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재산 문제를 다룬다든가 우리가 이제 신분 얘기하면 신분이라는 게 뭐 양반 상금 이런 게 아니고요. 가족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뭐 어떤 이런 얘기들 크게 요 두 가지 내용 다루는 민법이다. 그 다음에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요거 얘기를 들 때 이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임대차 관계 있잖아요. 임대차란 말. 임대차는 결국은 타인의 물건을 뭐 빌려서 사용할 때 그것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의 일종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 되게 재산 관계죠. 결국은 뭐 보증받는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 그런 임대차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국은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되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약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서 약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민들 그래서 주택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것이 임차권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임대차, 임차권 전부 민법의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보호해줘야겠다 해서 따로 하나 만든 게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 법을 그럼 같은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될 때 그것이 주택이다 그러면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걸 뭐라고 하느냐 민법을 민사에 관해서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분야 중에 거기만 먼저 적용된 데서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 그럼 특별법이라고 불리면 뭐가 있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법에서도 다루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루는데 뭘 먼저 적용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 얘기는 뒤에 가면 권리가 충돌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법조 경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을 적용할 거냐 같은 내용을 이 법에서도 다루고 이 법에서도 다뤄.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유리하고 불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원칙은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 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다. 그러면 이걸 먼저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법에 내용이 없으면 결국 민법의 내용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은 사인들 간의 법률 관계에서 다루는데요. 결국은 법은 왜 존재하느냐? 권리라는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권리를 또 정의할 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 이 권리들을 어떤 권리들이 있고 그 권리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민법에 적어놨어요. 실체가 권리라는 얘기죠. 그 실체, 권리를 적어놨다 해서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이 절차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절차법. 자, 민사소송법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절차법에 들어갑니다. 절차법이란 뭐냐? 자, 권리에 관해서 그 내용이나 이런 걸 적으면 실체법이고요. 이 권리를 어떻게 소송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느냐 이런 걸 적어놓으면 절차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민법은 일단 요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여기 민법의 의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민법의 의, 형식적 의미의 민법, 자 민법전 자체, 성문법전, 민법전을 얘기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자, 결론적으로 이런 이름을 민법이라는 이름을 쓰진 않아도 그 내용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방금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민법이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지는 않지만 결국 뭐에 관해서 다루는 거? 임대차에 관해서 다루잖아. 임대차 같은 거 사인과 사인 사이 임대차 관계. 자, 이거 민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은 전부 기본적으로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예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성문법전 민법에 그 규정이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민사에 관한 게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규정을 뭐라고 그러냐? 민법이 적혔으니까 일단 민법 조문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형식적으로는 민법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 권리를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민법이 아닌 실질적 의미로는 민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것도 구체적인 예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민법의 의, 아이고 자꾸 떨어지네. 민법의 의, 민법의 성질, 민법의 형식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자 민법에 그러면 민법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민사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법이라는 건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법률 관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재판의 근거 기준이 되겠죠. 민법이라는 게. 자, 이런 거 뭔가의 근거, 기준, 근거 이런 걸 연원이라고 부르고요. 법의 연원, 그래서 줄여서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민사에 관한 법원은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민사에 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민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민법만 있느냐 이 얘기죠. 법원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법원에 대해서 좀 보는 겁니다. 자, 민법 제1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1조.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 표현했죠. 법률,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일단 기본적으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법원의 종류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인데 이런 법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자 먼저 개념 법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법의 연원, 법의 근거 그래서 뭔가 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거,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거,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민사에 관한 법원은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민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법률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 관습법, 조리가 있다. 자, 개념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원들은 결론적으로 법원이라는 건 법의 연원, 근거가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법전이 있는 것, 성문법전이 있는 것, 그리고 성문법전이 없는 것. 하지만 우리가 성문법, 그러니까 문자화돼 있진 않지만 법이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관습법입니다. 자, 그런 것들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문법과 불문법. 자, 그 의미나 내용은 교재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1조의 내용을 한번 보면 제1조는 법원의 종류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해서 이런 법원들을 적용할 때 그 순서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민사에 관한 법률을 제일 먼저 적용해 본다. 근데 그 민사에 적용할 법률이 없다. 그게 없으면 그때 가서 관습법을 찾아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습법에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각각의 의미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 적용 순서, 종류 이렇게 1조는 1조의 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와 적용 순서를 말하고 있다. 자, 민사라는 의미가 뭐냐? 널리 사법관계를 의미하고요. 법률,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은 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법규법, 즉 성문법을 통칭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 국회, 입법부, 국회죠. 국회에서 만든 법. 그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규법, 그러니까 뭐야? 성문법을 통칭한다. 민사에 관한 모든 법규범을 통칭해서 법률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회가 만든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국회가 만든 게 있으면 관습법은 국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하지만 뭐라고? 이것도 법률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관습법은 따로 떼놨어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관습법 같은 거 말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회를 통과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문법, 재정법을 통칭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지 않은 거, 대통령령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성문민법 이렇게 가는데요. 성문민법에는 법률, 명령, 대법원 규칙, 조약, 자치법이 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문법, 재정법을 통칭한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법률. 요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새기면 국회에서 만든 거고요. 요 명령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 같은 거를 우리가 명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 대통령령,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행정법이나 뭐 이런 데서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건 이제 법규명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 행정기관에서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만든 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법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법처럼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사법부죠. 대법원에서는 규칙이란 걸 만들어 할 수 있어요. 규칙. 자, 이런 규칙들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법으로서 인정을 해준다. 법처럼 효과를 준다는 얘기고 그 내용이 민사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 성문민법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요. 자, 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것이죠. 조약. 자, 국가 간에 맺는 거.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조약이 누군가가 조약을 맺을 권리가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주로 대통령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외국과 조약을 맺고 들어왔을 때 그 조약을 국회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일종의 국회에서 만든 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민사에 관계되면 성문민법에 들어간다. 그다음 자치법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 가면 우리가 조례하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조례하고 규칙. 자,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민사에 관해서 다루고 있으면 법처럼 취급해준다. 그래서 법률로서 본다. 그래서 여기 법률 얘기하는 거 성문민법으로 치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다음 자, 성문민법은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불문민법으로 가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관습법 얘기하는데요. 관습법과 그다음에 조리, 그렇죠? 이 조리 전에 이제 판례라는 것도 있어요. 판례. 불문민법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이제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법원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법원의 종류를 통칭해서 얘기하자면 판례도 법원의 종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법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습법에 1조에서 관습법에 없으면 뭐 해서 관습법이란 말 자체가 나오죠. 그래서 관습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자, 관습법이란 해서 요거 판례가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습법. 그래서 요 정의를 보시면 뭐 쭉 길게 나와 있는데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관행, 그렇죠? 그다음에 법적 확신. 그래서 자, 관습이라고 안 하고 관습법이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국회에서 만들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과 동등한 효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야? 저 법을 가지고 관습법을 가지고 판사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두고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통 판사들이 재판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법과 양심의 그 법, 국회가 만든 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국회가 만들지 않은 관습법도 법으로 보기 때문에 민사에 관해서, 그죠? 민사에 관계된 거면 민사법원으로서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요거 말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관습하고 부르는 게 있어요. 관습. 이거는 끝에 법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뭐다?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이 아니니까 뭐야?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서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관습법은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진 않지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행, 그렇죠? 반복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 어떤 지역에서 그런 관행이 존재하는데 그런 관행을 하면서 아, 그게 법일 거야 라는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일 거야. 이런 관행이 법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이것까지가 갖춰져야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궁극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관습법이냐 아니냐는 결론적으로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관습법이라 인정되면 법이 되는 거잖아. 그럼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느낌이라 들죠? 그렇죠?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판사가 관습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법을 하나 제정하는 것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월권행위예요. 사법부는 그 법을 국회가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거 이게 관습법이다라고 사법부에서 판사가 인정하는 순간 법이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입법기관이 해야 될 거를 사법부가 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엄격하게 그래서 함부로 관습법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려면 일단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 자, 판례 내용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관습법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관습법은 관행으로 생성한 관행. 그래서 요것이 법적 확신과 인식, 확신 요게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관습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나오죠.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법적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관행은 존재하는데 법적 확신이 없다. 그럼 관습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관계돼서 결론은 어떤 그 재판에서 이런 내용을 했냐면 요거 종중에 대해서 종중 그렇죠? 과거에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을 비춰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에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어땠어요? 종중의 종원이 되는 거는 남자들만 뭐 된다 뭐 이런 식의 일이 있었죠. 자, 그러던 것이 이제 관습법으로서 자리 잡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성별 구별 없이 가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리에 관계돼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요 판례. 자,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관행과 법적 확신. 자, 이런 관습법과 좀 전에 사실인 관습이란 말 했죠? 이거 사실인 관습법. 얘들은 다르다라는 거. 얘는 재판규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요. 관습법은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지만 얘는 그 중에 하나가 탈락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법적 확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얘기, 자, 법적 확신의 유무로 차이가 있다. 살펴보시고요.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 효력, 관습법. 법적 효력. 관습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자, 문제는 관습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기존에 국회가 만들어진 법조문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그 관습법의 효력을 국회가 만든 법과 대등한 효력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자, 보충적 효력을 줄 것이냐. 1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라고 돼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관습법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법률,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 그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고 그것이 그런 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관습법을 뒤져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그러는데 판례 입장입니다.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 열후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대등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보충하는 거예요. 관습법이. 관습법을 찾아서 그게 있으면 관습법을 적용한다. 만약에 법률에도 있는데 관습법에도 그런 관습법이 존재해. 이렇게 되면 법률이 우선한다. 이게 보충적 효력설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대등적 효력설은 관습법도 법률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우리 판례 입장은 보충적 효력 이렇게 봅니다. 여기 나오죠. 열후적 보충적 효력. 자, 어쨌든 간에 재판의 기준이 되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관습법.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요.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관행. 자, 이거는요.
당사자가 한 어떤 이제 이 민법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당사자의 어떤 의사가 있는 행위들 중에 법률 행위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 그러니까 뭔가 법적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행위, 그 법률 행위. 자, 그 법률 행위를 할 때 법률 행위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행위들이 딱딱 안 떨어지고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해석할 때 보충하는 거. 해석할 때 당사자의 의사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그러니까 이거 법률 행위를 지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데 당사자가 의사를 충분히 밝히지 않아 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사실인 관행이 있으면 그런 관행으로 이 의사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사를 해석하는데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서 효력은 없지만 이런 걸 해석하거나 하는 데는 우리가 보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자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부분. 자 민법이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자, 민법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그 다음에 친족편, 상속편 이렇게 5개 편으로 돼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보면 물권 같은 거, 물건에 대한 권리, 지배하는 권리. 자, 이 물권은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권리를 창조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또는 권리의 내용을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적 자치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 파트는요. 당사자들이 어떤 약속을 해서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일단 당사자들한테 맡겨 있어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물권 쪽은 사적 자치가 적용 안 되고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들어갑니다.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마. 법에 정해준 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쪽.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뭐 사실인 관습이 어쩌고 껴들 틈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채권 파트에 이런 경우에 여기 있는 규정들은 대개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규정이 있는데 일단은 뭐예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약속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그대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럴 때 채권 파트에 있는 규정으로 간다. 이런 규정을 우리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임의 규정일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이렇게 재판의 자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 그 분야의 재정법이 주로 강행 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 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 등 외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주장 입증 책임. 결론적으로 우리가 민법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딱 법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사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 몇 조를 적용한다. 그거는 법전에 나와 있어요. 확연하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관습법이라는 거 어디 써져 있질 않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판사가 이것이 관습법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관습법인지 누가 입증하느냐 이 얘기죠. 누가 입증하느냐. 또는 사실인 관습이 어떤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입증 책임의 문제. 자, 관습법은 원칙적으로는요. 법원이 판사님이 직권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안에 적용할 만한 이런 관습법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법원에서는 사법부에서 판사님은 이런 걸 모를 수 있어요. 되게 관습 이런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직권으로 알아봐야 될 의무는 있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당사자들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판사가 직권으로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궁극적으로는 그 당사자들이 주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고요. 자,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돼.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 직권으로 하지만 결국은 당사자들이 주장하게 되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 자, 이제 보면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이 뭐가 있냐 이 얘기죠.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럼 결국 판사님이 이거 관습법이야 라고 인정해 준 게 뭐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분묘기 직권 같은 게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인의 토지에 우리 조상의 묘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우리 조상의 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일종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뭐 지상권 비스무리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묘기지권은요. 국회에서 분묘기지권 어쩌고저쩌고 법률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결국은 이 분묘기지권에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관습법이라고 관습법상 인정이 된다고. 분묘기지권. 그다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중에 이제 지상권 얘기할 때 이제 나오는 파트인데요. 법정지상권 중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그다음에 명인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권 공시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나무들을 딱 토지의 일부입니다. 나무들은 정착물로서. 하지만 이 나무들이 뭐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의 주인 같은 거 소유권자를 밝혀야 되겠죠. 소유권은 물권의 일종이에요. 자, 소유권을 공시해 놓는다. 그럴 때 옛날에 어떻게 했겠어요? 옛날 조선시대 뭐 등기부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냥 막 이렇게 새끼줄 까가지고 쫙 둘러쳐가지고 이거 누구 거라고 써놓는단 말이야. 이런 걸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름 써놓는 거 이런 거를 명인방법. 뭐예요? 공시방법으로서 관습법상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시된 걸로. 공시된 걸로. 자, 그 다음에 뭐 동상양도담보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정되고요. 인정해주지 않은 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나오는 게 요거예요. 온천권 같은 거. 온천권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물건 없어요. 관습법상으로도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 뭐 사도통행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건도 인정될 수 없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건도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자, 미등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등기는 물건을 공시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물건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계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그 공시 방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건물, 그럼 우리가 미등기, 그리고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또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대장도 없을 거란 말이야.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딴 얘기 되겠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에요. 중요한 건 무허가이고 미등기 건물이지만 건물은 존재한다는 거죠. 건물이 존재한다, 물건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느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지었죠. 그럼 이 건물은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갖추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187조 민법 187조 얘기로 가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취득이 인정이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소유권이 가느냐? 이 건물을 처음에 지었을 때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거를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다 짓는 순간 소유권. 그래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기둥과 지붕이 존재하면 되는데 주벽과 이렇게 되면 건물이다. 그 건물이다 하고 하는 순간 이게 누구 거냐? 이렇게 지은 사람. 그렇죠? 이렇게 가는데 등기 없이도 가는데 요걸 가비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건 존재하잖아요. 근데 미등기야. 무허가야. 그래도 물건 존재하니까 가비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가비 지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걸 갖다가 누구한테? 을한테 판다. 팔아서 을한테 넘겨줬어. 그래서 을이 점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는 여전히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을, 양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양도인, 양수인. 그럼 양수인이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얘가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서 얘한테 넘겨줬어야 돼요. 그걸 안 했다라는 얘기죠. 안 했다? 소유권 없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여기서 주장하는 게 어쨌든 들어가서 점유하고 양수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소유권은 없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 같은 거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관습법상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관습법 여기까지고요. 이 두 개는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조리까지는요. 불문법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재판할 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조리까지는. 이에 반해서 판례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같은 경우, 자, 판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불문법원으로서는 종류에는 들어가지만 왜 국회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불문법 국가에서는 재판 기준이 됐어요. 영국이나 영미법계에서는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거. 헌법재판소는 결국 헌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탄핵 심판이나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결론적으로 그 민사하고 관계된 것들을 해서 했다 그러면 나머지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그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기속함으로 그 결정 내용 민사에 관한 것인 한 민법의 법원으로 된다. 자, 여기 판례에서는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 법원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판례를 다 참고하고 합니다. 참고하고 한다는 거. 자, 조리는요. 정의를 보면 거기 사물의 본성, 자연의 이치를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칙, 사회통념, 법의 일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사물의 이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은 조리다. 그런 원리 원칙에 대해서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런 조리, 어떤 원리 원칙 같은 거는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부터 재판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에 있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해야 된다. 맨 마지막에 보충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기본 원리. 자,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내용하는 근대 민법 수정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민법이 1118개 조문 정도 됩니다. 자, 이 민법에 흐르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법, 산속법 그 편들을 다 법이라고 그냥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권법이란 법은 따로 없어요. 민법이 물권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민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원리 원칙들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요. 기본 원리로서 이 세 가지. 처음 이제 뭐랄까 중세 시대로부터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 초창기에 이제 자유방임주의 이 시대를 배경해서 사실 우리 법이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온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쪽에 이제 흐름에서 이제 보면 처음엔 이겁니다. 근대민법 처음에 자, 자기 개인이 가진 건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절대 원칙.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는 건 사인과 사인들끼리 어떤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되도록이면 끼지 마라. 자유방임주의 시대에서는 뭐야? 작은 행정부, 작은 국가, 그렇죠?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야. 왜?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계약을 하는데 왜 국가가 자꾸 끼냐 얘기죠. 사적 자치.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 사적 자치 원칙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과실 책임 원칙.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 얘기예요. 과실 책임 원칙. 이런 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모순이 있느냐? 소유권 절대 원칙,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 절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래?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옆집에 피해를 주거나 옆에 건물에 피해를 주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 공공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라든가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 자,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평등하게 상황에서 자기들 의사대로 자유 의사대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둬야 된다. 국가가 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근로계약이라는 것들이 칼자루 진 쪽이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결코 대등하지가 않아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노동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도화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수정하면서 계약 공정의 원칙 하면서 나오게 된다. 그 다음 과실 책임 원칙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각종 기업들이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오폐수를 갖다 바다에다 쫙 하는데 그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막 피해를 입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오폐수 때문에 그랬느냐?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과실 책임의 원칙대로 하자면 그게 입증이 돼야 하는데 그걸 입증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이것은 결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런 것들로 수정됐다. 현대민법의 원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를 이제 외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라는 게 서양의 역사라는 게 그 억압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처음에 보물 터지듯이 그 왕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민주사회니 무슨 사회니 뭐 다 이렇게 해보니까 모순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엔 이렇게 수정을 했다.
심지어는 자본주의도 지금 현재 수정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듯이 어떤 원리나 원칙들이 나중에 맞지 않게 된다 그러면 고쳐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1 민법 일반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뭘 보느냐? 권리를 봅니다. 권리. 제가 권리를 앞에서 살짝 정의할 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다. 이 법은 결국은 뭐에 관한 얘기야? 권리에 관한 얘기예요. 권리. 그렇다면 그 권리가 뭐냐?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권리 일반. 자,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민사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사인과 사인의 관계. 이런 관계는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법률 관계를 보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본다는 얘기는 둘 간의 권리 관계를 본다는 얘기야. 누구에게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는 권리가 없는가. 이걸 본다는 거 얘기입니다. 자, 법률 관계의 의미. 법률 관계는 법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하고요. 요게 이제 법적 생활 관계설이라는 학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설 이름 같은 거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나 기출 문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들은요.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판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판례. 대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시험을 낼 수 있다 그러면 학설 같은 걸 낼 수 있는데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굳이 이런 걸 내지 않습니다. 왜? 이것만 가지고도 내용이 차고 넘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내는데 주로 이제 낼 때 이런 말을 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해놓고 가로 해놓고 이렇게 씁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뭐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조문을 넣었을 때 명확하죠. 옳으냐 틀리냐. 그 얘기는 조문 내용을 그대로 썼느냐 아니면 조문을 지금 틀리게 썼느냐 이 내용이야. 그죠? 그건 엄청 분명한데 어떤 내용은 조문이 아닌 것들 판례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지문이 옳고 그런 거는 그 판례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요거 그래서 조문과 판례 위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런 학설 이름 나오고 이런 거 굳이 외우거나 그러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학설이구나. 학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의했구나. 법률 관계라는 걸. 시험 문제 안 나와. 아시겠죠? 의미를 이해하시라고요. 의미를. 자, 내용 가시면 법률 관계가 아니면 법률 관계 고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 관계는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법률 관계일 경우에만 법적 효과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법적 효과. 자, 그런 효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권리와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법률 관계라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법률 관계를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관계 이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국 제공되는 건 뭐야? 누군가에게 권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한다 이 얘기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건 결국 뭐야?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줬으니까 법의 효과라. 그래서 이걸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효과. 뒤에 법률행위 할 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냥 여기서는 이 정도 듣기만 하십시오. 권리.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권리와 의무로 나타난다. 결과물. 자, 요런 게 법률 관계고요. 결국은 법률 관계라는 건 뒤에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에 반해서 호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법적인 것과는 효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법적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풀 같은 거 그렇죠? 카풀. 아니 카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집에 가는데 같은 방향에서 태워주는 거야. 야,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같은 직장 동료가 너 타. 그래서 태워줬어요. 이렇게 된 거. 자, 그러면 다음에 그 탄 사람이 다음에도 또 탈 권리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걸 또 태워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런 권리 의무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호의에 의해서 펼쳐지는 관계. 이런 거는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그걸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런 호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다쳤단 말이야. 호의 동승한 사람이.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운전한 사람은 운전을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사고 났잖아. 이건 뭐야? 고의로 사고 낸 건 아니죠.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다쳤어요. 이건 뭡니까? 교통사고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예요. 불법 행위한 거야. 불법 행위에서 어떻게?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아시겠죠? 자, 호의관계 자체에서는 뭐 다음에도 또 태워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런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는 안 생기는데 2차적으로 그게 사고가 터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결론적으로 그것도 법률 관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호의관계 자체만 놓고 봐서는 권리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법률 관계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습법 그런데 요거 내용 아니고요. 자, 호의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서 호의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의관계. 그래서 호의동생 요구 목적, 적극성 이런 거 해봤을 때. 그러니까 호의관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법률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그래서 효과, 권리 의무 관계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생기는데 2차적으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 및 구별 개념 이렇게 하는데요. 요거 다 이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제 접하는 용어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용어도 이쪽 분야로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말로 이렇게 알고 계신 것들 여기서 한번 싹 정리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묻는 거는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권리라는 의미, 자, 통설에 의하면 권리란 법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힘. 제가 요걸 주로 얘기합니다. 권리란 법에 의해서 지탱되는, 허용되는 힘. 이거를 권리라고. 요 학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통설입니다. 권리를 정의할 때. 학설 이론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구별 개념. 권리라는 말과 구별할 것들. 권능, 권한, 권한.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권능이나 권한, 권한은요. 이런 거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 한 내용일 수 있어요. 권능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유권을 물권 중에 기본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재산권, 물권, 권리예요. 자, 그런데 이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요거 사용, 수익, 처분을 소유권의 내용인데 요걸 뭐라고 하느냐? 사용 권리 이렇게 안 하고 사용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익 권능 이렇게 얘기해. 이런 걸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개념을 좀 느끼십시오. 그래서 요거 권능. 그 다음에 권한이면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타인에게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법률사기의 자격이나 지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격이나 지위. 자, 대표적인 게 이거 대리권 같은 거예요. 대리권. 민법에 이제 보면 우리가 대리 제도가 나와요. 대리. 그럼 그 대리권이라는 게 이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위를 하는 건데 그때 그 대리권은 일종의 어떤 뭐 재산권처럼 소유권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권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한. 그래서 대리권 같은 거, 대평권 같은 거. 그다음에 권한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권리예요. 권리인데 이게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권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원이 있다. 아시겠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이 뭐냐? 임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반사적 이익은요. 조심하실 건 반사적 이익이지 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법이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반사적 이익은 내가 반사적 이익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누가 뺏어갔다고 그걸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흔하게 이제 예를 드는 걸로 자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슈퍼마켓 같은 가게라고 해서 손님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버스 정류장을 200m 저쪽으로 옮겨버렸어요. 행정청에서. 그 순간 매출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여기 있을 때 어떤 매출보다 50%가 감소돼서 이 50% 매출은 권리냐 이 얘기죠. 이게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었던 거다. 이게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뭐야? 이 매출 떨어진 걸 보존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권리로 인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 옮겼을 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요구할 수가 있네요. 내 권리를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대표적인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이 50% 떨어진 거는 반사적 이익과 권리가 아니니까 돌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반사적 이익 이런 거를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아니다. 기억하십시다. 자, 이런 권리의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하고 이제 항상 쌍으로 돌아가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대개는 권리가 있으면 그 이면에는 의무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무란 의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 이걸 우리가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와의 관계. 자, 권리만 있고 의무만 없는 경우 같은 거 있습니다.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같은 건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공고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감독 의무 같은 것들은 의무만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원래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항상 표리관계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다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간접 의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구별 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규정한 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법이 정한 일정한 불이익을 받지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무 또는 채무하고 구별되는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간접 의무라고 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딱히 안 해도 직접적으로 그거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가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간접 의무. 자, 사건을 분류한다, 권리를 분류한다 그러면 작용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기타의 분류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권리는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이렇게 작용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효력에 따라서 나눠보고 내용에 따라서는 인격권, 가족권, 상호권, 재산권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들이, 이 말들이 다 낯설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끝도 갓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이 권리들 개념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네이버에 물어보든가 뭐 이렇게 찾아서 좀 일단은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게 뭐예요? 민법 총칙과 물권 파트를 하죠. 물권편. 이걸 물권편을 물권법이라고 하는데 물권이라는 게 뭐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얘기야. 그렇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권. 지배권의 일종입니다. 물권. 대표적인.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청구권이란 말로 끝나면 대개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개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항변권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이라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용하던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둘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뭐 집주인이 돈을 먼저 내주면은 그 다음에 집을 돌려줍니까? 그런 얘기 없죠. 만약에 당사자가 그런 특약을 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행한다, 자기 의무를 이행한다, 뭐 이렇게 특약이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특약이었으면 대개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 이런 의무, 양 당사자에게 있는 의무는 대개 이제 쌍무 계약에서 나오는 건데.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양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에 별 특약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한쪽이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은 안 내주면서 내 물건 내놔라고 얘기를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주면 돌려줄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동시행 관계니까. 집과 돈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동시행 항변권은 자기 의무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지금은 안 하겠다. 네가 할 때까지 연기한다. 연기적 항변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변권, 대표적인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건 연기적 항변권이에요. 그 외에 뭐 영구적 항변권도 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다 이렇게 예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재산권과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게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그 외에 절대권, 상대권 이렇게 하는데 물권 같은 건 이제 여기 들어가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어요.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세권. 그리고 소유권 절대 원칙, 절대권. 자, 이에 반해서 상대권, 대인권, 그럼 채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상대권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자, 약속한 사람. 그래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에게만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대적인 권리, 상대권, 대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뭐 일신전속권, 비전속권 뭐 이렇게 구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권리들, 종류 보면서 일단 감을 좀 익히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권리 뭐 저런 권리들의 경합 충돌 뭐 이런 것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